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 워킹맘 앤 육아데디 진행을 맡은 국회방송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워킹맘과 또 육아대디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 바라는 점들을 나누는 시간도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저는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느끼지만요. 제도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있을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요. 워킹맘이신 동아일보 김하연 기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놀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신 육아데디 손청강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부지사님 비롯해서 워킹맘 또 육아데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마 아빠가 느끼는 육아의 고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에 앞서서요,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미리 한번 물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애 안 본다고 할 때죠. 애 안 본다고 할 때 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퇴근하고 오면 힘든데. 그러니까 집에서 놀아주는 시간이 많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애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아빠가 제일 고민이죠. 사실은 좀 애랑 놀아주면 저도 약간 좀 재밌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안 맞다 보니까 퇴근하면은 무조건 집에 와서 애기 데리고 이제 외출하거나 이제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애기가 엄마만 찾으니까 그럴 때 좀 섭섭하죠. 아기들의 그 재능을 못 키워준다는 그런 거? 환경은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육아를 사실 이제 와이프가 대부분 하는데 저는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약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맞벌이 하느라고 집에 왔을 때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몸도 좀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어린이집 지금 막 대기번호가 300번 막 이러거든요. 국공립은 아예 뭐 시도도 못하고 뭐 사립도 사실 이제 대기번호가 있으니까 나만 줘라 뭐 정부가 기르겠다 하는데 기를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 있고 저 혼자 애를 보니까 둘이다 보니까 애가 둘째가 어리니까 첫째한테 좀 신경을 전에 쓰던 만큼 못 쓰게 되니까 조금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뭐 아기를 하루 종일 이제 뭐 유아원에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늦게 찾으러 가야 할 때 그때가 조금 더 마음이 아파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 키우고 남편은 오지 않고 경험은 없고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 키울 때랑 둘째 키울 때랑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둘째는 더 그런 거가 좀 무섭죠. 둘째 키운 엄마들 보면은 많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영상 보면서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공감이 좀 되셨어요? 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참 많았고요. 또 아이를 보면서 나도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신 아빠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어떠셨어요? 엄마들 아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시던가요? 예, 저는 1960년생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 지금 30년째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두 아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두 아들을 낳고 키울 때 제가 한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집에 계신 제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공개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도 네. 조금 뭐 위안이 되는 게요. 저희 큰애하고 둘째 터울이 9년 차예요. 첫째 때는 뭐 좀 반성을 전혀 못했고요. 둘째 키우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때는 제가 조금 더 약간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저희 아내는 두 아들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이 됐어요. 또 한 번 죄송합니다. 뭔가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맺음하시는 네, 그렇더라고요. 보통 아빠들이 큰아이 낳을 때는 육아가 힘든지 잘 모르시다가 이제 둘째 아이쯤 돼서야 좀 아이 키우는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공감하고 느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철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우리 동아일보 김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요. 또 얼마 전에 워킹맘에 대한 책도 내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고충도 좀 전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워킹맘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워킹맘이나 전업맘이나 둘 다 똑같은 마음인데요. 근데 엄마가 되는 건 누구한테나 처음이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는데 나도 내가 엄마 역할을 잘하고 있나라는 걱정도 되고 동시에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나라는 불안감도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아이 곁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만 집중적으로 보다가 복직하고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게 워킹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아이한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퇴근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눈뜬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애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나는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되게 아이한테 그러지 않았던 엄마인데 욱하는 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몸이 피곤해서 그리고 내가 다음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조금 더 예민해지고 나 스스로한테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점은 언제나 그 시간이 부족한 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 참 노력하려고는 하는데 참 그 마음을 평정심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두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늦은 시간에 데리러 가야 할 때 엄마로서 좀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두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엄마들은 그래도 행운이에요. 좀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기번호가 몇 번이었죠? 300번이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좀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육아를 위해서 직업을 바꾸셨다, 이렇게 소개를 드린 육아 대디. 예. 손청강님, 어떠세요?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저희가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빠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퇴직이 돼버려서 업을 바꾸기까지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초보 아빠였어요. 지금 이제 딸아이가 9살이 됐는데 딸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많이 해서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스크린도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서로 시간을 안 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다 주면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육아에 돌입했는데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그 아이랑 10분 책 읽어주기, 그 다음에 교감하기, 그 다음에 일기 쓰기. 그래서 아이 일기를 지금 9년째 쓰고 있는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어느덧 그게 큰 자료가 되고 또 아이하고 교감도 되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아이랑 크게 놀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또 아이와 놀아주는 것과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네. 네, 업을 바꿔서 아이랑 놀아주는 비즈니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또 그게 일로도 또 연결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패널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들 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김한 기자님은 어떠세요? 그 엄마로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킹맘이다 보니까 워킹과 맘 두 가지 역할을 제가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퇴근을 하는 동시에 엄마 역할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킹맘들 사이에서는 회사에서의 퇴근은 집으로의 출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는 동시에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정들이 이렇게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막 달리다시피 해서 집에 도착을 하면 낮 시간 내가 집을 비웠기 때문에 집은 난장판이고 아이들한테는 또 애착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킹맘들이 누구나 하는 생각이지만 직장 일도 잘하고 집안 일도 잘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거 이제 슈퍼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맘이 되면 둘 다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내가 우리 집의 팀장이다. 내가 어쨌든 일을 계획을 할 테니 당신과 함께 나누고 고사리손이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저녁상 차릴 때 애들한테 숟가락 갖다 놓으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일 하나라도 같이 시키면서 나는 우리 집에 그냥 전반적으로 일을 조율하는 사람이고 다 같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라는 그러니까 저 퇴근 이후의 시간에서는 그렇게 이제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는 제가 아이들 곁을 비우다 보니까 대리 양육자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일 수도 있고 베이비시터 이모님일 수도 있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걱정이 없는데 둘째는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알림장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귀로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고 퇴근하고 나서도 밤에 이제 내가 들은 게 끝이 아니라 밤에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림장에 적어서 선생님이 다음날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바턴 터치를 잘 하는 것도 엄마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정말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감독이 되어서 아빠와 아이들에게도 역할을 조금 나누는 어쨌든 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아빠가 좀 네. 일찍 와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어떨까요? 아빠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없던 회식도 만들어서 늦게 퇴근하고 사실 그런 적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내가 팀장님, 감독님이 되시고 아빠는 팀원이 돼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아이 아니잖아요. 제 아이고 저희 가정인데 우리 그 아내분의 감독 지시에 잘 따라서 특히 이제 아빠들은 힘이 세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신체로 할 수 있는 일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을 이제 잘 지원해서 서포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작은 것부터 또 마음가짐부터 작게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엄마들 도와주는 그런 아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어떤 아빠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는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도 재밌고 나도 재밌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육아데디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아이도 재미있고 나도 재미있는 놀이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도발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나라 아빠들은 아직도 약간 슈퍼 파들 또는 컴플렉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70년대 아빠들처럼. 근데 사실은 같이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 눈높이에서 같이 짱구배 놀이도 하고 되게 수준이 낮아져야 되는데 아빠들은 아직 그 권위와 근엄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눈높이에서 애기 목소리도 내고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같이 망가지면서 즐겨야 되는데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포인트인 네,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육아 고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와 놀아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아빠들은 힘이 좀 세니까 몸으로 놀아주고 아이들 이렇게 매달리게 하고 이런 놀이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네네. 아빠들에게 참 신나고 재밌습니다. 네네. 싶습니다. 자, 김희연 박사님 자리해 주셨는데, 전문가로서 그렇다면, 부모,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전문가로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이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사님께서는 이제 부인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독박육아, 내가 일하면서 애도 보고 독박육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로 그 시절을 지새웠던 그런 게 좀 지나가는데요. 두 분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저희 때보다는 현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팀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육아를 분담한다든지 또 할 수 있는 힘센 일을 또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사회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출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토크와 관련된 그 역할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의 유지나 존속을 위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출산 후에 이 자녀를 사회에 맞는 그런 그 인력으로 잘 이제 양성시키는 그런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출산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역할을 못한다 이러기보다는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구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 혼자 키웠지만 현재는 이렇게 아빠가 육아를 하고 엄마가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가 선택한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회사에서 퇴근해서 가정으로 출근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정 내에서의 육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런 부담을 쥐어줘야만이 앞서 첫 번째 역할인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쭉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녀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기보다는 부모가 잘할 수 있도록 저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캐치프레이즈가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가정답게 그래서 부모가 부모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은 슬아의 아들이 둘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연배가 지금 실례지만 지금 아드님 연령대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30살. 아, 이제 다 키워놓으셨군요. 기혼이고요. 네. 둘째는 21 지금 군대 훈련 네, 경험이 네. 있습니다. 두 아들을 다 키워놓으셨는데 예전에 그러면 아이를 키우실 때하고 지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울 때하고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다라고 생각되세요? 그때보다는 아마 네. 낮았고 지금 젊은 분들은 확실히 네. 그 부인을 이 감독으로 인정이라도 하니까 이렇게 저희 때는 감독으로 네. 인정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벌써 확 거기서 차이가 네, 나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를 감독으로 모셨을 때 제가 받아들였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쓰레기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옆에 보조 참가, 그 다음에 설거지, 그리고 세탁기에 나온 빨래 털어주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도우셨네요. 그런데 이제 네. 제일 원하는 건 청소예요. 청소인데 청소가 제일 힘드니까, 근데 청소는 해주면 꼭 다시 빠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네. 하나만 빼달라 그러면 나머지 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상당히 참여율이 좋습니다. 네. 육아에 있어서는 어떠셨어요? 육아는 그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애 때는 거의 뭐 못 도와줬어요. 늘 집에 가면은 뭐 자고 있었고요. 그때 늦게 들어갔고 또 가끔 술도 많이 마시고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 정확한데 제 눈높이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가끔 일요일 날 좀 놀아주려고 그러면 금방 저를 피해요.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저. 네. 둘째 때는 제가 조금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약간 네, 네. 더 낮게 확 들어가서. 요령을 터득하시는 거죠, 예, 예. 점점. 그래서 네. 둘째는 저를 조금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 잡혀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공동 팀워크인 것 같아요. 꼭 남성, 여성이라기보다. 네, 네. 아이를 남성과 여성이 같이 낳았다고 보고, 그걸 진짜 어떤 사람은, 집 가정마다 여성이 더 경제적으로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성이 더 가정적이고 더 세밀한 분도 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완 관계로서 공동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뭐 꼭 역할, 꼭 이렇게 뭐 성으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 역할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같이 예.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만 네. 그 집에서는 그래도 조금 여성이 더 훨씬 선천적으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더 세밀하더라고요. 네, 그건 네. 지시를 잘 따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이제 나눠봤는데, 다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구분할 것 없이 서로 돕고 아이를 잘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는 국가와 제도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청강님의 경우에는요, 그 육아를 위해서 직업을 바꾸시기도 했고, 또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시기도 했는데, 워킹맘의 고충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특히 아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개인이나 그다음에 민관 모두 바뀌는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육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아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빠들이 빨리 그 워킹맘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빠 역할, 그다음 뭐 양성평등 이런 부분은 꼭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의 또 육아에 많이 참여할수록 또 아이 그 정서 발달이나 심전 지능 발달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아빠들이 엄마원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육아휴직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퇴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주변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빠들이 계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 남자분들이 육아휴직,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휴직을 하게 되면 복귀했을 때나 또는 뭔가 일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예전만큼에 대한 그 허들이라거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식이 기업체나 또는 개인적으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용기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즘 용기 내는 아빠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부지사님도 계시지만 저기 민이라든지 관 측에서도 그런 제도적으로 조금 편하게 마음 놓고 좀 그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하영 기자님께서는 워킹맘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고 제도를 먼저 찾아봤었거든요. 육아휴직도 있었고 출산휴가도 있었고 가족 병가도 있었고 나한테 필요한 모든 제도는 다 갖춰져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근데 막상 내가 육아휴직을 내려고 그랬더니 되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률이 되게 낮아요. 아직까지 저는 아이를 아이를 둘 낳았고 육아휴직을 2번 다 썼거든요. 2번 다 쓰면서도 마음 편히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커리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구나 눈 감은 점도 있고요. 좀 회사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게 육아휴직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국가가 나서서 육아휴직을 좀 더 강제화해주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아직 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그렇죠. 아무래도 휴직률이 더 낮고요.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국가가 3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말도 하고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부모가 된 이상 1년간의 육아휴직은 다들 쓸 수 있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했다고 해서 아기가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돌 전후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을 하면요.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무일로 산정이 되지 않거든요. 연차가 0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돌 전후에 얼마나 많이 아픈지 알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 가려고 해도 휴가가 없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와 처음 떨어졌기 때문에 건강하던 아이들도 많이 아프거든요. 워킹이 흔들릴 때는 버티지만 맘이 흔들릴 때는 워킹맘들이 많이 사표를 내요. 연차가 없기 때문에 고충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직하고 나서 1년 직장 유지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연차도 강하게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워킹 데디도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을 내는 동시에 너 되게 용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시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30대 초중반이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이 시기가 딱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승진 대상이 되는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그냥 출산휴가 후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승진해서 누락될 게 뻔하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게 뻔하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못 주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그 육아휴직 1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도 사실 문제거든요. 김하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4시에 이제 하원을 하니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원 시터 이모님 쓰면서 네. 이렇게 오후 시간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일반이 있기는 한데 그 종일반도 운영을 하는 유치원이 있고 또 짧게 운영한 유치원도 있고 제각각이라서 또 그 종일반에 입소하는 것도 또 경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혹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맞벌이,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해도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맞벌이 우선으로 입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맞벌이 비중이 50%가 넘어요. 일단 맞벌이여야지 보낼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에 하원하는 애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시,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을 운영을 해도 내 아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나머지 시간을 커버해주는 보육교사가 따로 없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이제 TV를 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소외감도 네. 느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맞벌이여도 어린이집에 보내도 4시 이후에는 하원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 비용 경제적인 좀 부담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도 또 이 돌봄 교실이라는 게 1, 2학년 저학년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가 제한적이고 또 경쟁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육아 문제는 이게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인구의 날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가 꼭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박사님? 국가가 이런
가정과 개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역할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못지않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개개인이 직면한 그런 문제들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이 좀 더 세세하게, 세밀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의 바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3월까지 한 2,129명 그 정도 육아휴직을 했고, 이 규모는 전체 육아휴직의 한 10.2%, 그러니까 10명당 1명 정도는 남성이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 인식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급여라든지 지금 이제 최고 상한이 1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 보전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이제 초등학교 8살이거나 아니면 2학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이제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할 수 있는데 그 휴직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애를 잘 키우기 위한 기간으로 적정하냐? 그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다 근속연수에 다 포함이 돼서 승진에도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민간 부분에까지 이제 적용하기에는 아직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제 잘하고 있는 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법에서 정한 것을 잘 못할 때는 이제 페널티를 강력하게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 4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을 100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휴직을 높이기 위해서 둘째아부터 할 경우에 200만 원까지 주던 인센티브를 어떤 아이를 육아휴직 하든지 간에 다 2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여 부분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승진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세세하게는 규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건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담당할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경기도 차원에서도 또 이런 부분도 꼼꼼히 또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에 박사님께서 아빠 10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 제 주변에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아빠들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아빠 네. 10명 중에 한 분. 육아휴직 못 써서 육아 퇴직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도는 좋지만 막상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좀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제재 같은 것들도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패널 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여기 객석에 계신 아빠 혹은 엄마들 중에 아이 키우면서 이런 제도나 정책들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자, 제가 지금 요 옆에 워킹맘 육아데디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 판넬이 있는데 여기에 미리 의견을 좀 받아두셨네요.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 미리 알고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육아휴직 받고 난 뒤에 자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좀 전에 대표에서 김혜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육아휴직 받고 난 이후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사고과라든지 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못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할 수 있거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녀오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희망보직을 서로 얘기를 하고, 가급적 이제 저출산의 어떤 해법으로서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아까 얘기가 이제 민간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얘기를 또 잔뜩 하면 또 민간하고 워낙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저희는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고, 네. 오히려 가점을 줍니다. 인사 가점을. 네. 그래서 조금, 개별은 또 좀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불이익은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또 하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늘려주시거나 저학년 부모인 경우에 단축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아이들이 1, 2학년인 경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까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3년까지 육아휴직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까지 이제 기간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시부터 6시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이라고 한다면 9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2시간밖에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1년 365일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3개월을 했다 그럼 90일을 거기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을 보면 90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걸 하루로 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모법인 남녀평등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육아기 단축 근무는 가능하지만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지 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네네. 네네. 여기 보면 또 육아수당을 시별로 통일해 주세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라고 써 있는데, 육아수당이 시별로 좀 차이가 있죠? 경기도에서는 육아수당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령대별로 좀 다르죠? 보육유 지원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좀 다르고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구체적인 네. 수치는 네, 기억이 네. 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육아수당, 아니 육아휴직수당도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육아휴직 수당이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수당을 또 따로 주는- 지급하는? 네. 네. 육아휴직 수당은 네. 이제 자기가 근무했을 때 최고 4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근무에. 근데 그게 이제 최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만 원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15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그렇게 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육아휴직 수당이 아니라 보육수당을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네네. 보육수당이 시도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메모도 하나 있는데, 업무 시간 끝난 다음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개인적인 의견을 옮겨 이런 것도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업무 지시 카톡으로 퇴근 이후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사실 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죠. 요즘 네. 카톡 단체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톡방으로 팀원들이 다 들어와 있고 네. 24시간 이게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많은데요.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집에 퇴근해서는 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안 보여주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되도록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멀리 해놔도 저기서 카톡하고 울리면은 저게 회사에서 온 연락일 텐데 나는 우리 팀에서 제일 빨리 퇴근했는데 이것까지 늦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엄마와 아빠 중에서는 아빠잖아요. 엄마들은 아무래도 집안일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조금 더 스마트폰을 더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동일한 시간에 퇴근을 했다 그래도 아빠의 업무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는 점점 아빠의 경쟁력하고 엄마의 경쟁력이 직장인에서는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정말 퇴근 이후에는 모두 다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엄마 아빠 구분 없이 모두 다 그냥 집안으로 좀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도 항상 저는 6시 반에 정시 퇴근을 하지만 분명 정시 퇴근임에도 불구하고 칼퇴근한다고 생각하면서 눈치 보면서 퇴근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게 좀 없이 저녁이 보장된 삶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워킹맘의 바람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육아대디의 바람, 국가나 정책도 제도를 통해서 뭔가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자체가 민이 바뀌고 관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아빠 입장에서는 좀 크게 얘기를 드리면 뭔가 이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고 사장님들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네. 사장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육아맘이나 저도 지금 조그만 회사 사장님이다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일단 기업 문화, 사장님의 생각, 그다음에 리더의 생각들이 바뀌고 또 정책 기반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가 꼭 뭐 북유럽이 잘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네. 좀 같이 바뀌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또 부지사님 또 전문가님의 그 국가 정책에 바라는 육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와 관련해서 육아 정책 제도들 어떤 사업들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육아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들은 뭐가 있나요? 예, 지금 토론은 이제 육아 워킹맘하고 육아 대디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저출산 대책의 하나 그 바운더리인데 우선은 경기도에서 제일 그 신경을 쓰는 건 그 일자리를 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네, 네. 그것도 좀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곳이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여기가 이제 매출은 70조에 일자리가 7만 2천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경기도 전역에 이렇게 좀 테크노밸리 만든다는 게 이제 먼저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가 있는데 미스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수요 공급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또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주거거든요. 주거.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경기도가 직접 만드는 따복 하우스 1만 호하고 행복주택 5만 호, 한 6만 호 되는데요. 6만 호는 저희가 아이를 한 자녀 나면은 60%, 두 자녀 나면 100%의 그 이자를 지원을 해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를 안정시키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쭉 나온 양육관계, 보육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직장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가길 원해요. 다들. 근데 그게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이 300명 이상 고용되거나 남녀 합계 800명 이상 고용된 데는 직장 어린이집은 무조건 설립하게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는데 잘 안 되는 데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권장을 해서라도 직장 다니는 데는 모두가 다 그 어린이집을 제공하자. 네. 너무 작은 규모는 몇 개 공동으로 직장 공동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 현재 국공립이 저희 경기도에 565개예요. 이거를 한 5년 내에 한 1,700개 수준으로 네. 대폭 늘리겠다는 게 또 네. 목적입니다. 네. 경기도가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담아내는 플랫폼을 저희가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네. 그 나머지 지금 그 계속 말씀해 주신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육아의 수당 문제 또 육아
출근 문제, 심지어는 칼퇴근 문제, 그리고 카톡을 안 하는 문제 이런 네.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네. 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계획들만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워킹맘으로서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경기도민이거든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공감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전에 객석 의견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좀 수줍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못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내가 지금 아이를 많이 키웠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의 또 그 아이가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연배가 혹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 있으신 분 혹시 없으실까요? 오늘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 개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경력 단절 이것도 굉장히 엄마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또 숙제거든요. 김하연 기자님 혹시 주변에 일하다가 아이 때문에 일 그만둔 동료들 있으시죠? 네, 많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아무래도 엄마 손이 덜 덜 가는 시기가 오면 많이들 다시 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마련 같은 것들도 아까 뭐 보편적인 일자리 증진을 얘기하셨지만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누구든 말씀해 주시면 네.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네. 세일센터 같은 것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직업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제 차후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경기도에서는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서비스들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네. 부분을 제가 좀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력 단절된 분을 다시 재취업에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재단이라고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 뭐 일자리 센터 이거 다 6개를 하나로 합쳐서 일자리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경력 단절 그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정책이 아예 경력 단절 안 되게 해주는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서요. 이걸 경력 단절을 안 하게 하는 그걸 지표로 해서 민간의 전문적인 능력 있는 기관과 또는 민간의 자본 투자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리펀드를 해주는 그런 걸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이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 워킹맘 육아데디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 한 말씀씩 이야기 들으면서 정리할게요. 뭐 경력 단절 덧붙여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참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경력 단절돼 있는 그 선배 엄마의 재능과 초보 엄마를 연결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판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고 매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계신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인관이 같이 더 확장해서 스케일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 분들 한 말씀씩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은 저는 애를 다 키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관조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는 사실 중앙정부가 만드는데요. 그 제도를 실행하는 건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바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캐치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자, 육아대리 대표로 나와주신 손 총장님 아까 말씀으로 가름하시고요. 부지사님 소감 듣겠습니다. 오늘 이 토크쇼를 같이 참여를 해봤지만 역시 이게 해결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공공기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 또 개인 가정 아까 좋은 말씀이 가정이 가정다워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토양도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재원을 잘 배분하고 또 이 행복하게 이 저출산으로부터 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킹맘 대표인 김한 기자 얘기 들어볼까요? 이 행사 진행하기 전에 아까 전에 이거 떼신 거 있잖아요.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인구는 미래입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인구가 미래라면 그 중에 아이가 가장 큰 미래잖아요. 네. 그 아이를 낳는 건 저희 부모들이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제가 그 미래를 보장한 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데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못해서 아이 앞에서 죄인이 되고 또 아이가 아픈데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맡기면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죄송하고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혹시 얘가 전염병일지도 모르는데 라면서 죄송하고 여기저기 그냥 다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죄인인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둘째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얘가 내 나이가 돼서 엄마가 됐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 워킹맘 또 육아대디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도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요. 좀 전에 우리 진행자분이랑 같이 외쳤던 기억나시죠? 예. 한 번 더 외쳐볼까 하는데요. 내일이요.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인구의 날이라는 게 세계 인구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인데요. 저출산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미래를 한번 밝혀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인구가 미래입니다라고 선창하면 패널들 그리고 또 여기 관객분들 모두 함께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없이 한 번에 가능하시겠죠? 예, 제가 인구가 미래입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